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 승부 추루맨 4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3부 마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철은 어떤 인물이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함께 이번에 온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계속 갈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영 기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네. 이자 북한 대남정책 총괄이죠. 노동당 네. 통일전선부 부장입니다. 직함부터 화려한데요. 보니까 당에서 정치국원도 하고 있고요. 네. 중앙군사위원도 하고 있고 국무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고요. 이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한 서열 5위쯤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당 군정을 예. 모두 관할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철을 아까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도 추정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예. 아마도 김영철이 넘어와서 예. 군사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도 장악하고 있거든요. 군사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 예.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된 미국과의 조율 문제, 그러니까 예. 북한과 미국 관련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어느 정도 실권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김영철이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한 위치에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 처음 등장한 게 1980년대 후반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네요. 89년도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예비 접촉 때 이미 북측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1992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도 등장을 했고요. 네. 2000년대는 남북 정상회담 의전경호 실무 접촉 수석 대표를 했거든요. 네. 의전경호 수석 대표를 했다는 건 그만큼 북에서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였다. 2000년대에도 네. 그리고 2007년 남북 국방장관회담 북측 대표단으로 예. 등장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2009년에 네.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예. 그만한 공을 인정을 받은 거죠. 지금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배우로 지목되는 것이 네. 2009년에 총참모부 정찰 총국장에 임명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 권력 서열을 말씀을 드렸는데 1위가 김정은이겠고요. 예. 그다음에 2위가 김여정 아니겠습니까? 네. 3위가 최룡해, 4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황병세가 복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면 아마 4위 아니면 5위쯤 되겠네요. 그럼 김영철 정도 되면 당과 군을 실무적으로 쥐고 있다 그러면 그죠? 그렇죠. 자, 김준일 팩트체커. 예. 저희들이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문제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어제 폐막식 앞두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약 1시간 동안 김영철하고 리성건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성건은 저번에 왔었죠, 그죠? 예, 다시 왔죠. 다시 왔죠. 예. 북한 대표단을 비공개로 접견했다 하고 예. 앞에 이종훈 평론가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유승민 대표는 이게 본질적 문제라는 말로 비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네, 일단 이거 공개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언론 보도나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이 얘기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네. 비핵화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언급된 거는 확인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가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본질적인 해결이 비핵화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핵을 없애고 예. 그거 남북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해결되는 거라서 그거를 그래서 전제로 해서 얘기가 오간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접근 방식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어쨌든 핵을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번 네. 기회에 더 이상 또 재발하지 않게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김영철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김영철은 어쨌든 실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핵화를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네. 그 정도 급의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 밑에 소위 말하는 조물얘기하고 비핵화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비핵화가 나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어젠다로 예. 이제 올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비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 문제라고 제기했던 내용이
예, 어떻게 북한은 비핵화라는 단어에 매우 알레기적인 반응을 낸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언급을 하되 우회적 표현을 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또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4051번님, 제가 이 문자 보내주신 걸 안 읽고 있는 걸로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문자를 다 체크하고 있고 이게 또 민감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내용만 가지고 팩트 체크할 수 있는 내용만 읽어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4011번님 이렇게 질문 하나 하셨어요. 만찬 회식장에 북측 일부 인사가 빠졌다는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게 얼뜻 읽은 어떤 온라인 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나요. 북측 일부 인사가 빠졌다는 게 미국 쪽 후커 국무부 쪽 국장과 이야기를 하러 빠졌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정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아시는 거 계십니까? 일단 그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 실제로 후커를 만났다고 하면 만약에 예. 빠진 사람이 최광일 외무성 대미외교 담당 부국장이라거나 그렇겠네요. 예. 아니면 통역의 역할로 왔다는 조범순 씨가 예.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네. 미국과의 회담 가능성도 제기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 핵심적인 사람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은 되진 않았지만 네. 그랬다고 한다면 또 다른 가능성도 제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3자가 만났을 수도 있고요. 네. 미국 쪽에서는 북한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네. 미국은 제가 아는 한 그런 말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만났으면 만났다 하는 쪽인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물으셔서 제가 그거는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저희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 문제로 지금 양분된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25일 통일대교 점거농성이 있었죠. 이어서 오늘은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도 열었답니다. 정치권의 말말말 녹취로 구성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북침 주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정철은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왔다 갔다 하게 가진해달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적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군장병 배신한 문재인 정권 자폭하라. 가자. 오해불과 백두산이 김양철이가 개구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 보수 정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핵화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김영철과 회담도 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에서는 한반도 길을 들고 우리는 하나다. 또 황병서 채용에 악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미국도 북한도 나서는 이 마당에 그러한 일을 하는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누가 봐도 북한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주역이 만약에 김영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평도 포격의 주역이 누굽니까? 황병서 아닙니까? 그 황병서 아시안게임 때 왔을 때 악수하고 국회 왔을 때 크게 웃으면서 환영한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무슨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공당이고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인을 모시다 놓고는 축제에다가 전쟁광을 마무리하는 데서 직접 우리나라를 공격한 경찰의 총수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이것이 김정은이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다 지네들 하는 걸 환영하는구나.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전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때 6.25 때 얘기입니다만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전부 다 봉기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는 사인을 주지 않을까 나는 그게 큰 걱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컷을 들어봤습니다. 앞에 자유한국당 거리농성 현장에 나온 목소리는 워낙 여러분들이 친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각자의 소개는 제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컷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각각. 일단 뭐 자유한국당은 이제 입장이 변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다 그 황병서나 최룡해 뭐 다 불러서 악수도 하고 네. 뭐 연평도 포격의 주범이라고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러느냐 그런데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남북관계 지금도 남북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좀 남북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은 좀 더 표를 얻기 위한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게 일견은 원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적을. 근데 이제 실용적인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남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럼 누구랑 대화를 하고 누구를 불러들여서 얘기를 할 것인가. 모두가 다 주적이고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김정은부터. 네. 그러면은 아무하고도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논리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예. 하인 기자. 저는 좀 옹색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옹색한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그 전쟁 와중에도 협상은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김용철, 의 지금 위치가 어떻든 간에 네. 과거의 행적이 어떻든 간에 지금 가장 실리적으로 판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평화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등장을 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게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냐라는 좀 그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저는 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다름이 아니고 1968년 김신조 특수부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러 내려왔었죠. 그럼에도 대화는 열었습니다. 이우락 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7.4 남북 공동성명까지 이끌어냈었고요. 그리고 다 기억하지만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사건, 전두환 대통령 암살 사건 있었죠. 시도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담 비서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자. 그러면서 이제 또 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준전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한 내용을 보면 이게 팀 스피트 훈련 취소 요구를 했고 그 와중에도 반잠수정 침투를 했단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제시를 하면서 뒤쪽으로는 반잠수정을 침투시켜서 내려보냈다.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이게 결국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하거나 접촉을 하려고 할 때 상호 간의 신뢰도 문제에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서로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서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함에 있어서 네. 일단 그 위치를 점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게 정부가 이제 나중에 북한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양보하지 않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강원 양 카드를 예. 들고 항상 그렇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항상 한미 FTA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예전에. 예. 그런 식으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니까 예. 함에 있어서 많이 미국의 옛날에 양보를 얻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전략적으로는 정부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은 좀 너무 나가신다. 이게 뭐 드럼 눕는다든지 이런 퍼포먼스는 좀 적당히 하시고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퍼포먼스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방남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김준일 팩트체크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정치적인
지방선거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뜻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영 기자? 일단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것을 전략이다 뭐 내세운 적은 없죠. 예. 전략이다 내세운 적은 없지만 예. 실제로 평양 올림픽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한번 운을 띄워보고 예. 김영철이 등장하는 것으로 뭐랄까 2010년도 당시에 천안함 폭침이라는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환기를 하면서 이번에 또 유가족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가족 물론 저는 이제 유가족들의 그런 태도는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가족들의 반발을 본인들이 최대한 뭐랄까 여론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남남 갈등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젠더로 활용할 수 있는 뭐랄까 어떤 뭐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은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4867번님이 김준일 팩트체크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충분히 우리가 이 카드를 대북 접촉에 있어서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2010년 천안함 사태 직후에 우리 6.2 지방선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 색깔론으로 총공세를 폈잖아요. 결론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2010년도? 그때 지방선거에? 2010년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안함 사건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당이 유리하다라고 예측이 됐었죠. 예. 그런데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7곳 그리고 무소속이 2곳 자유선진당이 1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나라당 당시 여당입니다. 한나라당은 6곳만 얻었거든요. 예. 어떻게 당시에 여론이나 이제 언론에서는 추론을 했냐면 예. 실제로 안보 이슈도 안보 이슈였지만 네. 당시에 핵심적인 이슈 무상급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 예를 들면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그것을 상대적으로 상쇄시키지 않았느냐라는 네. 분석도 나왔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야당인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 쓰는 이 안보 이슈가 예. 과연 먹힐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당연히 들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리 하영 기자가 지적하신 부분을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표현해 드릴까요? It's economy, stupid. 예, 문제는 경제지 안보가 아니다. 클린턴이. 클린턴이 이야기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2010년 사실 천안함 사태가 언제 일어났냐면 3월 26일 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방금 하영 기자가 설명 주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대승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뭐 대패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뭐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경제적인 이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때 상황과 비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김준일 팩트체커가 야당에게 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일단 굉장히 마음이 급해 보이고요. 네.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는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해 보면은 10%대가 나오는데요. 네. 역대 유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1야당이 이 정도까지 못 받는 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안보 이슈로 돌파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먹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 나간 보수들,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에 떠난 보수들이 네. 중에서 굉장히 안보 이슈에 민감한 그 중도 보수의 분들이 약간은 돌아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국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안보 이슈만으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네, 역대 선거가 다 증명을 해줍니다. 안보 이슈는 그냥 보수 거는 어느 정도 자극은 할 수 있어도 그거가 판에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머리를 열심히 좀 짜내서 좀 새로운 아젠다를 만드시길 그게 최저임금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일자리 문제가 됐든 경제 쪽으로 지금은 더 정부를 공격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100% 참패합니다. 네, 아니 지금 경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군산의 한국GM 사태를 비롯해서 창원이라든지 부산, 경남, 동남권과 영남권 지역의 경제가 그야말로 지금 산업 생산 지수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안보적 이슈만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는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패착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이 이슈를 내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으로 이 이슈들을 묶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묶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또 한미동맹을 묻고 그리고 또 한미동맹과 천안함을 묻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보 이슈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재를 묶어가면서 그 중에 하나 무언가 어젠다를 말하자면 좀 탐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도 드는 정도입니다. 글쎄요. 이게 그 보온병을 들고 박격폭탄이라고 말씀하시던 분들과 함께 안보를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63번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정치적 특실만 보시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속에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적어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안보라든지 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근시안적인 어떤 선거, 정치적 선거에만 연연할 정치 정당에게 하나의 좋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지금 북한과의 그 북미 대화 예상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트럼프 정부가 최대한의 압박을 한 것이 또한 최대한의 관여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안타까운 건 기자가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취재가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릴리스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전망밖에 할 수는 없는데 이전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예전에 오바마 그 대통령은 방치했거든요. 전략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항상 오바마와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트럼프는.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폭격이 됐든 아니면 대화가 됐든 지금은 이제 거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포인트네요. 어찌 됐든 흘러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정부가 잘해야죠. 오늘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팩트칭 검승부 추루맨 시간. 오늘 상당히 김준일 팩트체커와 한겨레 하영 기자가 날카롭게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팩트체커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